오빠 앞길 막는 재수 없는 년! 친어머니에게 이런 모진 말을 들으며 평생을 종처럼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난 오빠를 위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졌던 그녀가 거린이 되어 돌아온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인지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빠 앞길 막는 재수 없는 년! 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평생을 종처럼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난 오빠를 위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13년을 홀로 버려졌던 그녀가 거린이 되어 돌아온 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벌어진 기막힌 반전을 들려드립니다. 산골 마을,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기와는커녕 지프로 덮은 지붕이 바람에 펄럭였지요. 그 안에는 선비 집안이라 자부하는 박씨 어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의 남편은 과거에 낙방한 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10살 아들 진수와 6살 난 딸 연하뿐이었지요. 두 아이를 키우려니 살림은 날로 궁색해졌습니다. 박 씨는 매일같이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우리 진수만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야 해. 그래야 이 가문이 살아나는 거야. 어린 진수는 영특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면 한 번에 쏙쏙 외웠지요. 마을 훈장도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눈에는 오직 아들만 보였습니다. 딸 연하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지요. 계집애가 글을 배워서 뭐 하겠어. 밥이나 축내지 말고 일이나 해라. 연하는 6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거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야 했지요. 작은 손으로 두레박을 잡으니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어머니, 손이 아파요. 연하가 울먹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차갑게 쏘아붙였지요. 그까짓 것 가지고 징징대냐? 내 오빠 책값 벌려면 그것도 못 참아?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다시 물동이를 들어야 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박 씨 부인 딸에 부리는 게 영 아니야. 자식이 둘이면 둘 다 사랑해야지. 어쩌면 저리 편애를 해.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연하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진수는 14살로 한양 유학을 꿈꾸고 있었지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는 연하를 불렀습니다. 너 이제 다 컸으니 큰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식모살이 하면서 돈 벌어와. 어머니, 저도 학당에 가고 싶어요.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철썩?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씨의 손바닥이 연하의 뺨을 후려쳤지요. 내가 감히 오빠와 똑같은 걸 봐라. 여자 주제에 글을 배워서 뭐하게?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뺨은 얼얼하고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부터 연아는 마을 부잣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방 청소, 빨래, 설거지, 장작 패기까지 일하다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지요. 연아는 아픈 손을 감싸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약 좀. 박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까짓 상처 가지고 법석이냐? 진수 책값 아깝게 약값 쓸 수 있나? 침이나 바르고 다시 일하러 가. 연아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눈물도 이젠 마를 대로 말랐지요. 그날 밤 연아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있었지요. 진수야, 이 미역국 먹어라. 내가 힘내서 공부해야 우리 가문이 일어서는 거야. 오빠를 향한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연아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그 따스함. 연아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시려왔지요. 나도 어머니 딸인데. 그렇게 연아의 유년은 눈물과 상처로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고난 앞에서 이 아픔은 작은 서곡일 뿐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연아는 이제 15이 되었지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오빠에게 갔습니다. 책가, 학비, 옷값. 연아 몫은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 날 박 씨가 연아를 불렀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연아야, 내 오빠가 과거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단다. 연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 혼수품 말씀이세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돈이면 한양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어. 너야 어차피 시집갈 때 누더기 한 벌이면 되지. 오빠가 출세하면 내 혼수야 100벌이라도 장만하지. 연아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5해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일하며 한 푼, 2푼 모았던 돈. 가슴에 품고 간직했던 유일한 꿈. 어머니, 제발 그 돈만은. 입 닥쳐. 박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뭐가 아깝다는 거냐? 오빠 과거 급제하면 온 집안이 살아나는 건데 내 따위 혼수가 뭐가 중요해.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박 씨는 방으로 들어가 연아가 감춰둔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연아의 손이 떨렸지요. 어머니, 제발. 시끄러워.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빌부터 살 거냐? 오빠나 잘 되면 내 앞길도 펴지는 거야. 돈주머니를 움켜쥔 박 씨가 돌아섰습니다. 연아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연아는 뜰 한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나는 정말 이 집 자식이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수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지요.
박 씨는 온갖 정성을 다해 보따리를 쌌습니다. 진수야, 한양 가서 꼭 급제해야 한다. 우리 가문의 희망은 너뿐이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연화를 힐끗 보았지요. 연화야, 고마워. 단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나중에 보답하겠다는 약속도 없었지요. 연화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잘 다녀와, 진수야. 꼭 잘 되길 바랄게. 그렇게 진수는 떠났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연화는 그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연화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지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가 보따리를 싸고 있었지요. 어머니, 무슨? 나도 한양으로 간다. 박 씨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진수 혼자 두면 불편할 테니. 그럼 저는요? 너. 박 씨가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너는 여기 남아서 집이나 지켜. 나중에 진수 출세하면 그때 데리러 올게. 연화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함께 가면 안 돼요? 안 돼.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한양까지 따라가서 뭐하게. 진수 공부 방해만 될 뿐이야. 그리고 박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연화는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은 연화. 냉골에서 바람소리만 씁쓸하게 울었지요. 연화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그 순간 연화는 몰랐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긴 세월이 될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어느덧 28이 되었지요. 15에 홀로 남은 뒤로 꼬박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양에서 편지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오빠도 소식이 없었지요. 연화는 매일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부디 오빠가 급제했으면,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면.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저 연화가 참 불쌍해. 집안일 다 도맡아 하더니 결국 버림받았네. 그래도 연화는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일을 거들고 밤에는 길쌈을 했지요. 손가락 끝이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요. 들었어? 박진수라고. 과거에 장원 급제했다더라.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박진수요? 그래, 우리 마을 출신이잖아. 한양 가서 대단한 사람 됐다던데.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가 드디어.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그날 밤
연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랑 오빠가 날 데리러 오시겠지. 오빠 약속했잖아. 출세하면 나도 챙겨준다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편지가 길에서 없어진 건 아닐까? 아니면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또 소문이 들렸습니다. 박진수가 영의정 딸한테 장가갔대. 대감 사위가 됐다니 정말 대단하지? 연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가를 혼자서? 어머니는요? 저는요? 그 집 큰 댁에 이사 갔다더라.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산대. 연아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졌지요. 그날 밤 연아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어머니를 만나야 해. 다음 날 새벽 연아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까지는 먼 길이었지요. 걸어서 보름은 좋게 걸렸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기가 져서 쓰러질 뻔했지요. 하지만 연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오빠, 나도 보고 싶었을 거야.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곽과 높은 기와집들, 연아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박진수 대감 댁이 어디인가요? 저기 큰 저택 보이지? 저게 박대감 댁이야. 연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틀비틀 걸어서 대문 앞에 섰지요. 높디 높은 대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 안에 어머니가 계시겠지. 오빠도 있겠지.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것이. 저는 박진수 대감이 누이입니다. 문지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누이? 우리 대감님 누이가 이런 거지라니. 꺼지란 말이야. 제발요, 오빠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연아가 애원했지요. 어머니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박진수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옥관을 썼지요. 오빠, 연아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가로막았지요. 박진수는 연아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지요. 누구냐 너는? 연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빤데. 저예요, 연아예요. 동생이에요, 오빠. 박진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게 누이는 없다. 거짓말로 사기치려는 게 분명하군. 오빠 어떡해.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 정말 연아예요. 어렸을 때 오빠 책값 벌려고. 입 닥쳐.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안에 그런 미천한 사람은 없다.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연아를 거칠게 밀쳤지요. 연아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오빠, 제발. 연아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박진수가 돌아섰습니다. 그런 노파도 내 어미가 아니다.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오빠, 어떡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박대감 누이래. 거지 같은 것이 무슨 대감 누이야. 연아는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연아는 한양 곳곳을 헤맸습니다. 혹시나 어머니를 만날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아무도 박 씨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요. 그래도 연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전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지요. 누더기 옷을 걸친 노파였습니다. 연아는 왠지 모를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노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지요. 어머니? 노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요. 하지만 분명 박 씨였습니다. 어머니. 연아가 노파를 흔들었습니다. 박 씨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저예요, 연아예요. 연아가 울먹였지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박 씨는 연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지요. 가거라. 너 같은 년. 보기 싫다. 연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진수가 날 버렸어. 네, 진수가 말했어.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미천한 어미가 자기 앞길 막는다고. 절대 찾아오지 말래. 연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어머니를 버렸다니. 그놈의 자식. 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했던 짓이 이제야 내게 돌아오는구나. 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연아가 박 씨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뭐? 박 씨가 놀란 눈으로 연아를 봤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연아가 눈물을 닦았지요. 그것만으로도 은혜예요. 박 씨는 말없이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연아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었지요. 한양을 벗어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연아야. 박 씨가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연아가 웃었지요. 눈물이 흘렀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이제라도 함께 계시면 돼요. 박 씨는 딸의 등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연아에게 미안함을 느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련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돌아온 연하와 박씨.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연하가 어미를 업고 왔네. 박씨 부인이 저렇게 늙으셨나? 연하는 초가집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13년 동안 혼자 지켰던 그 집.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하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마룻바닥을 닦고 방을 정리했지요. 박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어머니 말씀 마세요. 연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모실게요. 연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랫목에 불을 지펴 따뜻하게 했지요. 미음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연하가 떠먹여 드렸습니다. 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리 모질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는 제게 목숨을 주셨어요. 연하가 손을 잡았지요. 그것만으로도 제겐 은혜예요. 박씨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요. 평생 고생만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하다, 연하야. 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연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함께 계시면 돼요. 날이 갈수록 박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연하의 정성 덕분이었지요. 얼굴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어머니, 연하가 손을 잡았지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박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연하를 품에 안았지요. 고맙다, 내 딸.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연하와 박씨는 조용히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효심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연하 참 대단해. 저렇게 박대받고도 어미를 모시다니.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지요.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연하가 어디 사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초가집에 산다. 근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수요.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그 출세했다던 박진수? 어째 저 꼴이 됐나? 박진수는 비틀거리며 연하네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연하야. 연하가 밖에 나왔습니다. 오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오빠, 어떡해. 박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연하가 다가갔습니다.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모에 휘말렸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장인어른 따라 영모를 도왔다가
세상에 모든 걸 잃었어. 박진수가 고개를 떨구었지요. 벼슬도 재산도 가족도 아내는 날 버렸고 아이들도 날 아비로 안 봐. 연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를 미워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오빠. 연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수가 눈물로 연하를 봤습니다. 연하야, 날 용서해. 오빠도 제 혈육이에요. 연하가 웃었지요. 들어오세요. 박진수를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박 씨가 깜짝 놀랐지요. 진수, 내가, 어머니, 박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친놈이었어요. 박 씨는 말없이 아들을 봤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아꼈던 아들, 모든 것을 바쳤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이미 깨달았지요. 진정한 보물이 누구인지. 너도 들어와라.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 박진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연하야. 연하는 오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살아요. 그날부터 셋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박진수는 날마다 참회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 내 돈으로 출세하고도 너를 모른 척 했으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연하가 말했지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박진수는 연하를 도왔습니다. 밭을 갈고 장작을 팼지요. 한때 대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진정한 자식은 연하였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셋이서 저녁밥을 먹고 있었지요. 보잘것없는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박 씨가 연하를 봤습니다. 연하야, 내 어머니, 내가 평생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수만 보고 살았어. 어머니, 그런데 말이다. 박 씨가 웃었지요. 정작 날 버린 건 진수였고, 날 구한 건 내가 아니었니?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금전도 명예도 아니더구나. 그럼 뭔데요? 박 씨가 연하를 안았습니다. 바로 너 같은 자식이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손을 놓지 않는 단 한 사람의 진심이더라.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말이었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박진수도 울었습니다. 연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짐승이었어. 오빠도 이젠 깨달았잖아요. 연하가 웃었지요. 그것만으로도 됐어요. 그 후로 몇 해가 흘렀습니다. 박 씨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지요. 연하와 박진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하야, 고맙다. 박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뒤였습니다. 박진수가 연아에게 말했지요. 연아야, 나 이제 떠날게. 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빠. 연아가 웃었습니다. 잘 되길 바랄게요. 너는? 전 여기 남을래요. 연아가 마을을 둘러봤지요. 어머니 산소도 돌봐야 하고 이곳이 제 자리예요. 박진수는 연아를 꼭 안았습니다. 연아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사람이 됐어. 잘 가요, 오빠. 연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진수가 떠났습니다. 연아는 홀로 남았지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아를 존경했습니다. 연아야말로 진정한 효녀야.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해. 연아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밭을 가꾸고 바느질을 했지요. 가난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아는 어머니 산소에 올라갔지요. 꽃을 한 아름 들고 어머니, 연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전 괜찮아요. 연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받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연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산다는 것을. 하지만 중요한 건 용서였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지요. 연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요. 연아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는 사랑받고 누군가는 버림받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끝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것은 원망이 아닌 용서였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이 기대되었지요. 비록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연아는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했지요.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라네. 연아의 삶이 증명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은 금전이나 명예가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단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